자, 여러분, 넥소입니다. 넥소. 저희 앱에다가 이 차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냐 좀 물어봤는데 진짜 신기한 게, 와, 이거 어떻게 이쁘다 구리다 비율이 거의 5대5야 완전 반반으로 지금 딱 나뉘어 있어. 그래서 정말 재밌는 투표가 됐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만큼은 현존 최강, 뭐 디자인만 보면 최고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뒤태만큼은 산타페 그 이상 로디우스의 뒤를 이을 최악의 디자인, 뭐 구형 액티언, 액티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랑 임소입니다. 넥소 2세대입니다. 1세대 모델을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했었던 차량이고, 그 차량의 지금 2세대, 두 번째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기대를 가지고 며칠 동안 지금 차량을 충분히 타본 다음에 이렇게 리뷰를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디자인 얘기 조금만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이 액티언 얘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에이, 액티언은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액티언의 그 디테일을 떠올려 보니까 이 차랑 쉐입이 너무 비슷한 거야. 와, 진짜. 아니, 도대체 쌍용은 몇 년 앞을 내다본 거야.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쌍용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 뒤에 테일램프가 또 쌍용과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액티언이었나 뭐였나 하고 한참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참 있다가 떠오른 그 이름, 바로 카이런. 카이런 테일램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넥소의 테일램프를 보고 뭐 많이들 뭐 저게 뭐 방패냐 뭐 어쩌냐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키냐 저게 뭐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저 뒷모습은 전부 다 쌍용에서 따온 게 아닌가. 카이런의 테일램프가 저렇게 방패처럼 생겼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넥소의 뒤쪽 디자인은 전부 다 쌍용의 디자인을 계승받았다. 그래서 액티언의 이런 쉐입, 액티언의 실루엣과 카이런의 디테일을 계승해서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앱에도 저는 이쁘다에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저는 산타페가 나왔을 때부터도 산타페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넥소도 결국에는 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뒷모습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도 솔직히 앞은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 앞이 이쁘게 생긴 현대차 최근에 본 적 있어? 최근에 현대차 뭐 앞에도 찍, 뒤에도 찍, 이거 찍찍밖에 안 하는데 얼마나 이뻐요. 이거 완전 딱 그 비전 74가 가지고 있는 그 딱 라인을 그대로 딱 가지고 있는 이런 이쁜 SUV라니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1세대 넥소의 상품성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사실 그 차의 가장 큰 단점은 디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무슨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모델 뭐 투싼이나 어디쯤에서 온 것 같은 디자인인데 너무 비슷해 보이기는 싫고 억지로 수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아이덴티티가 없는 디자인이 하나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넥소만의 이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빡 생겨버린 거 아닌가. 아이오닉 5가 처음 나왔을 때만큼의 그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디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호다. 이 뭐 또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폰티하게 아즈텍 아니냐, 뭐 또 그런 거 기가 막히게 또 잘 찾아가지고 또 이제 막 그런 걸로 막 놀리고 하던데, 뭐 아즈텍이든 카이런이든 뭐 액티언이든 다 좋습니다. 저는 현재 이 넥소의 디자인은 너무 유니크하고 그 유니크하면서도 이쁜 디자인을 잘 뽑았다. 산타페가 처음에 딱 이뻐 보였던 딱 그 느낌 그대로 이 넥소도 저는 이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 자, 뭐 디자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차가 어떻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짧게, 이 수소차다 보니까 수소차에 대해서, 아직은 이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심플하게, 야, 전기차도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수소전기차를 왜 사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수소전기차죠. 왜 수소전기차야? 수소를 넣어놓고 이 저장되어 있는 수소를 가지고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게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해냅니다. 전기를 실시간으로 차량 안에서 생산을 해내서 그 전기를 바로바로 갖다 쓰는 전기차다 보니까 수소
전기차다.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모터로 굴리는 차다. 그래서 수소전기차.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산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산소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들보다 훨씬 더 약간 산소를 빨아들이는, 이 대기 중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수소차를 놓고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다 라는 말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좀 TMI이긴 하지만 한 가지 또 수소차로서의 재밌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 게, 얘가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빵빵 배출하죠. 이렇게 막 뒤에다가 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땅바닥에다가. 그리고 여기 실제로 버튼에 이제 물 배출 버튼도 있어요. 내가 물을 언제 배출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뒷차한테 좀 민폐를 안 주기 위해서 좀 선택할 수 있도록 버튼도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 물이 왜 나오냐? 수소를 산소랑 만나게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때 부산물이 나오는데, 바로 그 부산물이 물이기 때문입니다. H2O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도 배출시키는, 아무튼 뭐 이런 재밌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수소차가 가지고 있는 뭐 엄청난 장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뭐 대기 중에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전기차를 사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공차 중량이 가볍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대비 가격 대비 차량의 사이즈가 큽니다. 요 두 가지가 수소전기차를 사야 되는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상품성으로 가장 크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자,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얘가 실제로 타보면은 뭐 트렁크 공간 2열, 1열 뭐 전체적으로 다 따졌을 때 지금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아이오닉 5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냥 큰 게 아니라 이 위아래의 공간 확보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진짜 앉아있으면은 와, 허벅지 서포트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되는 차량은 내연기관에서 도 찾기가 힘들어요. 진짜 정말 편안한 시트 포지션과 충분한 이 실내 고어가 나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전기차를 타게 되면 흔히 느끼는 불편함, 2열 시트의 방석 높이가 너무 낮아서 허벅지 서포트가 제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리를 쭉 뻗자니 1열 시트 밑에 발이 들어갈 공간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하부에다가 배터리를 까는 바람에 이 플로어 자체가 높이가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1열 시트 밑에 발도 못 집어넣고 2열 시트의 그 높이는 안 나와서 저 2열 시트에 앉는 사람들의 다리 공간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높아진 만큼 어쨌든 2열 시트도 또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 위쪽 헤드룸 공간도 적어지면서, 이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비전 루프 넣고 막 선쉐이드도 못 넣고 막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물론 현대기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비전 루프를 넣고 선쉐이드까지 넣기도 하지만, 테슬라 같은 차량들은 위에 헤드룸 조금이라도 확보하겠다고 그냥 다 비전 루프로 통치잖아요. 폴스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지금 이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배터리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죠. 얘는 배터리 사이즈가 2kWh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2kWh.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닥 공간이 내연기관처럼 얇아요. 그리고 전기차 대비 배터리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단지 실내 공간 확보하는 데만 이점이 있다? 아니죠.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공차 중량이 1.8톤이에요. 그냥 요 비슷한 사이즈의 내연기관 차량들, 하이브리드 차량들이랑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에요. GV70 전동화 모델이 공차 중량이 2.3톤, 아이오닉 5가 싱글 모터 기준으로 2톤, 듀얼 모터는 2.1톤 그래요. 그러면 걔네 대비해서 200kg, 300kg가 가벼운 무게입니다. 그 가벼워진 만큼 차량 사이즈를 더 키울 수 있고 실내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더불어서 승차감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전기차와 동일하게 구동은 100% 전기로, 모터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부드럽다, 조용하다. 더 나아가서는 출력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온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기차라는 옵션이 있는데 굳이 수소전기차를 타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수소차의 경제성만 놓고 본다면 사실 이게 경제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소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가득 채우면 한 5만원 6만원 나올 거예요. 그리고 5만원 6만원 나온 걸로 그냥 편하게 막 타면은 한 500km 600km 탈 거란 말이야. 근데 전기차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야간에 그냥 완속 충전 물려가지고 충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번 완충할 때 뭐 2만원 그런데 걔는 2만원 넣고 400km 타는데, 이게 사실 경제성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가성비 있는 전기차 사가지고 야간에 완속 충전기 물리면서 타는 게 경제성으로는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아니면 차값을 좀 더 아낀 다음에 하이브리드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게 뭐 추후에 감가나 이런 것들까지 모두 생각한다고 했을 때 더 경제적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수소전기차는 경제성 때문이 아니라 기차가 가지고 있는
그 외에 그걸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소전기차를 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 넥소 2세대는 과연 얘가 보조금까지 다 받고 나면은 뭐 풀업 기준으로 뭐 보조금에 따라서 3,000 후반부터 한 4,500까지 여기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돈 주고 살만한지,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중요할 텐데, 제가 방금 이제 굳이 왜 이제 프로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그 불스원 채널에 그 출연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윤성로의 차탈로그라고 굉장히 좀 그 창피한 코너 이름이 하나 있는데, 나름대로 재밌으니까 많이 가서 좀 봐주세요. 거기서 이 넥소 옵션 추천을 한 편 촬영을 했는데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원래 기아차나 하는 옵션지를 왜 이거 현대차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풀업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 아예 낮은 트림에서는 1열 통풍 시트를 아예 선택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이게 아무리 보조금이 좀 크다고는 하지만, 보조금은 어쨌든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현대차 입장에서 이 차는 8천만 원짜리 차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이 차가 8천만 원인 이유는 이런 뭐 수소 스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싸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8천만 원짜리 차면 그냥 통풍 시트 같은 거는 이제 그냥 기본으로 넣어줘야죠. 제일 밑에 트림에서 통풍 시트를 선택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어차피 통풍 시트 때문에라도 중간 트림으로 올라와야 돼. 근데 중간 트림으로 올라오고 나면 또 뭐가 빡치냐면, 중간 트림은 8,350만 원짜리 차인데 또 HUD랑 디지털 키를 선택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선택조차. 이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동력 중 그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잡고 있는 그 수소 경제의 그 최선봉에 서 있는 이 넥소라는 차를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디지털 키 2를 옵션을지를 해? 난 이건 진짜 좀 이번엔 너무 했다고 봐. HUD? HUD가 도대체 이게 솔직히 뭐라고, 넥소라는 차를 이렇게 중요한 전략 차종을 만들어 팔면서 디지털 키랑 HUD를 가지고 옵션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8,800만 원짜리 차를 사도록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도대체가. 진짜 이거 뭐 아무리 뭐 세제 혜택도 많고 보조금도 많고 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 프롭 트림을 3,000 후반에서부터 뭐 4,000 중후반 요 사이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구매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좀 조금 너무했다. 우리 회사 차 이거 법인 리스 끝나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알아보는 것도 귀찮아 죽겠네 진짜. 임 대표 아직도 발품 팔아서 차를 바꾸는 거야 설마? 카레 이거 하나면 끝이야. 일단 깔아. 원하는 차 골라서 견적 신청하면 2,800명 딜러들에게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고, 귀찮게 통화할 필요 없이 앱에서 견적 확인부터 출고까지 한 방에 가능하다고. 앱에서 무슨 뭐 리스랑 할부 금리가 다 나오네 이거? 금융, 보험, 신차 패키지, 내차 팔기 등 그냥 카랩 하나면 끝난다고. 신차 견적 1위 브랜드 카랩, 모두 카랩 하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차 가격은 이제 프로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자, 1세대 넥소에 비해서 얘가 이제 출력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출력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일단 정차 상태에서 에코 뭐 노멀에서 해볼까요? 노멀에서 출발. 살짝 언덕길인데 막 양쪽이 막 휠스핀이 막 찍찍찍찍찍 이렇게 날 정도로, 사실 일상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운전을 할 때는 악셀을 끝까지 밟을 일이 없겠다 싶을 정도의 가속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0km인데 50에서 100까지 한번 50 악셀. 여기도 살짝 언덕길이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 가속력에 대해서 요 1세대 넥소 같은 경우에는 딱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1세대 코나 EV 그리고 니로 EV 정도의 가속력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EV3 정도가 가지고 있는 가속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2세대 넥소가 뭐 출력이 올라갔어요 어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출력이 그래 엄청 올라갔구나 라는 이렇게 체감은 되지 않는다. 이게 1세대에 비해서 출력이 올라갔으니까 그 전에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겠구나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다. 물론 분명히 수치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 차의 출력의 느낌이 이 표현하는 방법이 확 달라질 정도로 뭔가 변화가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냥 여전히 그 저출력, 그냥
엔트리급 전기차들이 그냥 흔히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전기차는 그냥 이 300마력이고 400마력이고 500마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0마력, 200마력도 충분해요. 500마력이고 600마력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악셀을 밟았을 때 얼마나 즉각적으로 차가 부드럽게 빠르게 움직여주느냐, 이 리스폰스가 좋다라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부드럽다라는 게 핵심이다. 왜 부드러워? 트랜스미션이 없으니까, 더 이상 변속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드러울 수밖에 없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 RPM이 올라가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트랜스미션이 없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사실 출력에 대한 답답함은 이 전세대도 저는 그랬고 지금 이 현세대도 마찬가지고 저는 동일하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출력보다는 오히려 요 1세대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얘가 토크 스티어가 1세대 때는 사실 그렇게 거슬린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거든요. 얘는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도로에서 악셀을 딱 때리면 차가 왼쪽으로 싹 기울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 이제 완전 저속에서 악셀을 확 쳤을 때도 토크 스티어가 살짝씩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좀 느껴지기는 한다. 하지만 거슬릴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굳이 1세대랑 뭐가 달라졌느냐를 느껴본다면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EV3 EV4처럼 불편함을 좀 종종 느낄 정도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출력과 관련해서는 1세대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승차감이에요. 승차감이 개선됐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고속 범프들, 자 여기도 콜레오스 범프, 진짜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콜레오스의 그 점프가 진짜 정말 대단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진짜 어떻게 저 길에서 차가 그렇게 뛰지? 아직도 뭐 주작이네 뭐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 밖에서 차가 움직이는 걸 이 차랑 비교해봐. 자, 아무튼 한 번 더 일단 네.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과연 이 변화가 더 좋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2세대 넥소의 승차감도 이 동급 차량들 있죠. 딱 저런 고속 범프를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사실 방지턱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뭐 산타페, 뭐 소렌토, 뭐 이런 차량들, 뭐 전기차, 내연기관차 가리지 않고 이 같은 가격대 SUV들과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이 넥소 2세대의 승차감이 월등히 좋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1세대는 더 좋았어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1세대의 승차감이 더 좋았어요. 이번에 2세대로 바뀌면서 여러가지 서스펜션 쪽의 세팅들, 하체 세팅들이 많이 변하고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조금 더 스포티함을 여기 좀 더 가미하기 위한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런 큰 요철, 작은 요철, 그리고 이런 노면에서 들어오는 이런 따당 치고 이런 데를 지나갈 때 들어오는 이런 잔진동도를 걸러내는 이런 승차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사실은 1세대가 저는 더 낫지 않았나. 물론 1세대는 그만큼 조금 더 롤도 있었고, 조금 더 출렁거렸고, 조금 더 굳이 따지자면 고속도로에서 막 칼질하고 다니기에 무슨 차가 더 좋겠어라고 하면 당연히 이 2세대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 차량의 컨셉을 생각을 했을 때 1세대의 승차감이 굉장히 저는 데일리로 타기에 너무 좋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다가 스포티함을 좀 한 숟가락 얹음으로 인해서 제가 좋아했던 그 느낌은 조금은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승차감이 좋기는 하지만 동급들에 비하면 그런 승차감의 변화가 저는 좀 느껴지고, 이런 방지턱, 그리고 특히나 무거운 전기차들한테 정말 쥐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한쪽만 넘는 요철. 무거운 차들은 이런 승차감이 너무 취약하거든요. 이런 한쪽만 지나는 차가 이렇게 좌우로 롤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요철들, 이런 요철들을 지날 때도 역시나 동급 전기차들, 뭐 아이오닉 같은 차량들이나 아니면은 뭐 내연 하이브리드 차들, 뭐 산타페 이런 차량들에 비하면은 더
좋은 느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속에서와 마찬가지로 1세대는 사실 더 좋았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세팅이 살짝 변한 거는 조금 아쉽다. 진짜로 1세대 넥소는 좋긴 좋다. 좋긴 좋다. 이야, 씨. 아무튼 뭐 좋긴 좋지만 1세대가 더 좋았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여기다가 스포티함을 한 숟갈 넣는다라고 해서 뭐 이 차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여전히 이 차는 좀만 이렇게 과격하게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언더가 확 나는 그런 차량이니까 그냥 차라리 요 급에서는 절대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컴포트함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 그리고 제가 옵션 얘기 어지간하면 잘 안 하는데, 이 차가 그래도 동급 3천 후반에서부터 4천 후반까지 구매할 수 있는 요 동급 차량들 중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옵션이 있어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디오입니다. 이게 풀업 기준으로 뱅앤올룹슨이 들어가는데, 뱅앤올룹슨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월센 윌키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차량들은 모든 옵션에 따라서, 모든 트림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스펙의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전부 다 다른 소리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넥소에 들어가 있는 뱅앤올룹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아주 최상급 오디오들과 비교해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품질의 오디오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힘있고 또렷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스테이지도 정말 잘 형성되고 힘도 너무 좋고, 진짜 딱 더할 나위 없이 이 오디오는 무슨 음악 갖다 틀어도 다 되게 듣기 좋겠다라는, 음악 듣는 맛이 나겠다라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옵션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우리는 프롭 사기로 했으니까 프롭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진짜 커요. 일단 전기차들보다는 한참 더 크고요. 그리고 전기차들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후륜 베이스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의 높이 자체가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이라는 거는 사실 아래 면적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높이도 최소한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오닉 5 같은 차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바닥 면적도 얘가 훨씬 넓고 높이 또 더 잘 확보가 돼서 트렁크 공간 면에 있어서도 좀 충분히 강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뭐 V12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V12 사용하시는데도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진짜 V12를 빡세게 쓴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수소 한 탱크를 전부 다 채워놨다라는 가정하에 이걸 V12로 다 바꿨으면은 총 전기를 110kWh를 쓸 수 있거든요, V12로.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100%인 상태에서 V12를 쓴다 하더라도 V12로 0%까지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20%인가까지밖에 못 쓸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배터리 사이즈 자체도 뭐 이렇게 110kWh급의 배터리는 사실 뭐 아이오닉 9 정도 돼야 되는 건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도 V12로 맥스를 쓸 수 있는 용량이 이만큼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얘는 110kWh를 V12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또 내부 외부에 다 220V를 바로 갖다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또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요 아래쪽 공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 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고, USB 타입C 포트도 요 안쪽으로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팰리세이드도 사실 이렇게 해줬어야 맞는 건데, 이게 요 안쪽으로 집어넣어놔서 케이블들 이제 밖으로 빼서 쓸 때는 여기 또 케이블 또 씹히지 말라고 케이블 빠질 수 있는 케이블 자리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안쪽에다가 케이블 넣고 바깥쪽으로 깔끔하게 케이블만 딱 빼서 닫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는데, 워낙 여기 이제 잘 만들었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아쉬움이 남는 거는 요쪽 공간을, 요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 요쪽 공간을 진짜 잘 활용을 해놨거든요. 그냥 크게 빵 뚫어놓고 그냥 짐 때려놓고 쓸 사람들은 쓰고, 만약에 컵홀더가 필요한 사람은 컵홀더 가이드를 꽂아가지고 쓰세요 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진짜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 컵홀더 2개 꽂을 공간을 위해서 이만큼을 또 이 플라스틱 이 몰딩들이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지금 키 놓는 자리도 굳이 이거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나는 있나 싶어. 저거 진짜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진짜.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키를 다 사용을 하시면서 굳이 키를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 키에 배터리가 없는
그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배터리가 없을 때 시동을 걸리게 하는 그 용도로 이런 눈에 보이는 공간에 이거를 이렇게 원폭하게 패여가지고 이 공간을 버려야 되나. 일반적으로 BMW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컬럼 자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BM 벤츠에 보면은 컬럼에 이렇게 키 모양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배터리에 키 없을 때 여기다가 갖다 대면 키가 인식이 돼요. 그런 공간으로 쓰는 건데, 얘는 이제 여기다 갖다 만들어 놨다는 거. 이 공간을 좀 더 활용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남는, 네, 뭐 그런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다 만족스럽고, 저는 어차피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극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뭐 얘기를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한마디 드리자면,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네,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 자체가 이제 원근감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써도 끝까지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얘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디스플레이 위치가 너무 일단 원래 있던 요 자리 대비 너무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이드 미러를 확인을 할 때는 단지 사이드 미러만 보는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가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보면서 이 옆쪽 상황까지 같이 우리 시야에 들어와서 안전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자리보다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와 있다 보니까, 사실 운전하면서 요것만 딱 봤을 때 이쪽에 실제 눈으로 들어오는 이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가 너무 안 읽혀요. 너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보고 옆을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운전할 때 양쪽 좌우 뒤쪽으로 시야 확보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독 더 사이드미러 보는 거에 예민한데,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얘는 위치가 좀 에라다. 위치가 좀 에라라서 비추. 그리고 이게 없는 트림을 보면은 오히려 그쪽 크래시패드의 디자인이 또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고, 이 도어 트림의 수납 공간이 좀 너무 작아서 그거 좀 아쉽다.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수소 인프라가 좀 괜찮다. 내 집이나 회사나 자주 가는 곳이나 내가 다니는 길이나 수소 충전소가 있다. 생각보다 수소 충전소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나는 주행거리가 막 너무 많지는 않아. 뭐 1년에 뭐 한 10,000km? 한 15,000km? 뭐 이 정도 그냥 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한 번 충전하고 나면은 그 다음 충전까지 되게 텀이 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 700km 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옵션, 승차감, 이런 뭐 시트들의 착좌감, 2열의 공간감, 트렁크의 공간, 전기차로서 또 누릴 수 있는 이 부드러운 가속감, 옵션 대비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3,000 후반에서 4,000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다. 그리고 난 보조금까지 좀 잘 받을 수 있어서 뭐 한 4,000 초반이라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산타페 말고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투싼 하이브리드도 뭐 4,000 넘지 않나? 풀업 때리면? 그런 거랑 비교한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수소 인프라가 맞고 주행거리가 막 너무 많지 않다면, 왜냐면 주행거리가 너무 많은 분들은 저는 비추천하는 게, 진짜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은 진짜 언제 어떻게 수소 충전을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초창기에 전기차들을 추천드릴 때 좀 조심스러웠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주행거리까지 좀 나는 1년에 한 15,000 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전혀 문제 없다. 너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만족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세대에 이어서. 뒤쪽 디자인이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쁘다. 그 빠방 앱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재밌는 댓글들 많이 달려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